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딱 40일 만에 미국과 중국이 전격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90일짜리입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싸우는 두 나라의 협상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40일은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사실 두 나라 정상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인지 합의안은 좀 기대 이상이었는데 네. 덕분에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던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2조 달러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이죠. 트럼프의 전 세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3일장에서 개장 직후 20분 만에 2조 달러가 빠져나갔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네. S&P 500은 3.3% 올랐는데 지난 5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보시면 상호관세 발표 이전 수준까지 되돌린 것을 넘어서 연초에 5,80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게 보는 200일 이동 평균선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돌파했고요.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세 역시 S&P 500 급락에도 약 13조 원 이상 사들였는데 그야말로 바이 더 딥 투자 전략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세계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대표적인 세계 주가 지수죠. MSCI, ACWI를 보면 이 역시 4월 3일 급락 수준에서 약 17% 올랐습니다. ACWI 산출 기반이 되는 주요국 증시 중에 80% 이상이 연초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피난처를 찾아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또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향했던 돈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돌아올지입니다. 네. 실제로 한때 60을 넘어섰던 공포지수는 이날 20선 아래로 떨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 역시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1.7로 치솟았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4월 말을 기점으로 점차 미국 주식 순매수폭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월가에서는 이번 합의로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긴 했지만 쉽게 낙관하지 말라 이런 신중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투자에서 중국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다소 내릴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장벽은 어느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이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세를 극적으로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보다는 3배 높은 수준이고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연준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는 전폭적인 관세율 조정에도 이번 합의가 물가 상승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것일 뿐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8년과 2019년 무역 합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두 나라가 다시 등 돌리고 싸웠던 전력, 그리고 트럼프의 말바꾸기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조 기자, 이제 M7이 다시 귀환하는 겁니까? 보변 아마존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죠. 8%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네. 아마존 판매 상품 중에 약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광고 지출 역시 한 14%를 중국 광고주가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메타도 중국 광고 비중이 한 10% 넘게 높은 편이라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5에서 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엔비디아 시총이 약 2달 반 만에 3조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섹터로는 브로드컴과 AMD, 퀄컴 그리고 TSMC까지 반도체주들이 두드러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이번 관세 완화가 기술주의 강세장을 다시 여는 신호라며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모두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H20칩이 또 관건이겠죠. 그리고 연방 적자 축소와 지출 감축 여파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팔란티어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이 90일 동안 뉴스가 좀 쏟아질 텐데, 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번 깜짝 합의가 진정한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번 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90일간의 협상에서 AI 반도체 등 이 첨단 기술 관련 무역 제한을 어떻게 완화할지,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속에 나설지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여부에 따라서 S&P 500이 6천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오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경에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제까지 시장이 관세 정책 이벤트와 또 트럼프 입에 따라 움직여 왔다면 실제로 경기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머니마켓 펀드 MMF 등 안전한 투자처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MMF는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 어음처럼 시중 자금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하는데요. 올해 들어 MMF로 42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는데 국내 펀드 시장 자금 유입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2조 원 넘는 돈이 몰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관세 정책을 발표한 4월 2일 이후부터 자금이 급속도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ETF 상품에서도 MMF형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 한 달간 MMF형 ETF에는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ETF 가운데 자금 유입 상위 1, 2, 3위는 모두 MMF형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에는 한 달 동안만 6천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 연초 이후로는 2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상품들의 한 달 유입 자금이 1천억 원대에 그쳤던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기성 자금이 MMF 등 단기 파킹형 상품에 머무르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고 국내 대선까지 마친 2분기 말부터는 단기 유동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ETF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3에서 4%대 올랐고 미국 대형 기술주 M7과 반도체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관점에서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알리바바, 샤오미, BYD 등 중국 증시를 이끌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운용업계도 중국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이날 동시에 출시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의 강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반면 눌려있던 전자나 자동차 관련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중장기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이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결국 주주들의 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나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95,800원에 보통주 1,148만 3천 주를 새로 발행하는 건데요. 회사 측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계열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 GS 에코 머티리얼즈 등도 자금 확보에 나섭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에 약 5,200억 원을, 나머지 두 회사에 3,300억 원, 700억 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캐즘 이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 퓨처엠과 GM의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캐나다 공사 현장을 지난달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되살아나는 시점에 맞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하반기엔 애플이 삼성보다 더 얇은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이른바 초슬림폰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 연필과 볼펜보다 얇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두께 5.8mm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인 7.2mm보다 얇은데도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갤럭시 25 엣지는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그 건교한 내구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S25 엣지 목표 출하량을 300만 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흥행에 성공하면 갤럭시 S25 전체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4천만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특히 2분기는 스마트폰 신작이 없어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엣지가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AI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갤럭시 S25 시리즈답게 엣지에도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탑재됐고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갤럭시 S25 시리즈 중 가장 작아 실제 사용 시간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원데이 유스지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소모 전류 제어를 좀 더 제어해서 더 시간을 늘렸고요. 부품의 소비 전류를 또 최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삼성이 신호탄을 쏜 글로벌 초슬림폰 경쟁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삼성의 스마트폰 라이벌인 애플이 두께 5.5mm의 아이폰 17 에어 출시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초슬림폰을 먼저 내놓고 1020 세대의 높은 아이폰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목표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오는 14일 국내를 시작으로 주요 30개국에서 출시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그간 관세 우려에 눌려있던 자동차 등이 힘을 내긴 했지만 간밤 크게 반등했던 미국 증시와 비교하면 오늘 코스피에는 경계감이 짙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앞서 기대감을 반영한 데다 이번 협상이 90일 한시적 유예에 그쳤다는 점, 또 추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증시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고 경제지표 발표까지 겹치면서 경계감이 짙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쯤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 CPI는 미국이 지난달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처음 공개하는 물가지표로 시장에선 관세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 지표의 증시 민감도가 더 높아진 상황으로 CPI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미국의 3대 주요 지수 선물도 하락 전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이슈가 시장을 뒤덮은 가운데서도 오늘 개별 이슈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한진칼이었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약 1%포인트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며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한 겁니다. 이번 추가 매수로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은 18.46%까지 늘어났습니다. 최대 주주인 조원진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0.54%인데 이 중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제외하면 호반건설과의 지분율 차이는 1.5%포인트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호반건설은 이번 지분 투자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확대라고 못 박았지만 시장에선 현금 활용 능력이 충분한 호반 측이 지분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과거 호반건설이 2015년 금호산업 인수를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분 확대가 항공업 진출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적 관세를 서로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는 달리 미국과 강대강 협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은 다소 달라 보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민정 기자, 90일간의 잠정적인 합의지만 이 미중 간 합의안이 우리에게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은 1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췄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가장 심했던 만큼 상호 관세 부과의 상한선이 30%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무역 적자가 거의 없는 영국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인 10%는 하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이 제시할 관세율도 10에서 30% 사이가 될 것이란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중간 수준인 20% 아래 선을 출발점으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1, 2위 교역국이고 또 이 공급망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90일이지만 한 발씩 물러났다는 건 우리 수출에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중 중간재 수출과 중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그간 관세 부담과 공급망 혼란으로 위축되어 왔는데요. 이번 합의는 이런 흐름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중이 최악의 대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등 일부 비관세 조치도 철회하기로 하면서 핵심 광물 수급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환율이나 방위비,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세율에 대한 일정한 협상 범위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비관세 장벽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앞서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낮추는 대신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영국과 달리 한국이 협상해야 할 비관세 분야인 환율 문제와 방위비 조정,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조선업 협력 등은 구조적 사안입니다. 특히 한미 협상이 경제, 안보 연계형 패키지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차 관세 문제도 여전히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0% 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미국과 우리의 목표 관세율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10% 정도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며 연방 재정을 높이고 나머지 관세 부분은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관세율 10%를 협상의 최종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달리 25%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의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 별도의 과제를 안고 있는 데다 한미 FTA에 따라 관세율이 0%였던 만큼 0% 관세가 우리에겐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미 FTA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고요. 더욱이 한국은 조선과 방산, 에너지 등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열어 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한미 협상에서 상호 관세뿐 아니라 품목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등 25% 품목별 관세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가운데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제약사들의 담합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약인데 런던에서는 88달러, 미국에서는 1,300달러. 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한 달치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발언이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의 목적 역시 의약품 가격을 다른 나라, 그것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 복지부 장관이 한 달 동안 제약사와 목표 가격을 협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 유통 과정 삭제, 제약사 담합 금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방약 가격이 약 59%에서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세계적인 혁신적인 신약들은 다 미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중간 유통 과정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에서 제약사와 가격을 논의하겠다. 중개인을 우회해 환자가 직접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제약사와 가격을 논의하고 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중개하는 업체는 PBM입니다. 일종의 제약 중개자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약가에 직접 관여하는 것과는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네. PBM사는 보험사와 제약사 사이에서 의약품 가격을 협상해 결정을 하고요. 보험이 되는 약물 목록도 정합니다. 약국과 계약을 해서 약제비 지급 청구도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리베이트, 그러니까 약물의 판매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게 합법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PBM은 중개 역할을 하면서 약물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일부 가져가고요. 보험사에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할 때 처음부터 의약품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야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사와 중개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일수록 이익이 나는 거고 그 높아진 만큼 이걸 이제 환자들이 부담하다 보니 약값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요, PBM을 처방의약품 비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PBM의 역할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연간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40억 달러가 넘습니다. 처방약 가격은 OECD 평균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 자, 미국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여기 수출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약 단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인하된 약가를 이제 가정해서 기술 수출료가 줄어든다거나 인하된 약가에 맞춰서 글로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책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쪽을 이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며 국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력 품목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미국에서 판매 성과를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은요, 오리지널 제품 기반의 고수익 제약사들이 중간 유통 구조와 구축한 유통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소 마취제가 주력 제품인 휴원스는 약가에 나는 고가 의약품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나라별로 판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품목이 주력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필수이라는 정책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약가이나 정책 다음으로 해당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